네, 주불리 안보특강 민주당 김명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네. 너무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박선원 의원이 호소문을 내셨어요. 네. HID 특수요원들이 아직도 복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무기도 지금 갖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입니까? 그런 제보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복귀하지 않은 HID 또는 불행 요원들, 예. 그런 요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테러가 예상되는 그런 곳에는 경고는 해뒀습니다. 조심하라고. 네. 근데 지금 복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복귀 명령이 제대로 연결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요원들은 이제 공작 요원들이 예. 공작이라고 하면은 북한과 관련된 사람을 포섭을 해서 북한의 비밀을 깨우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정보사는 그게 이제 국외도 있고 국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 요원 한 명이 자기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포섭한 인원들. 예를 들면 탈북자라든가 조선족이라든가 또는 뭐 국내 우리 관련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북한의 비밀을 평소는 빼오는 그런 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서 불행요원 한 명의 그런 조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한 명의 임무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시가 끊어졌다는 제보거든요. 예. 지령을 받았는데 실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했는데 지령이 끊어져서 불안해한다. 그런 제보들이 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불행요원들은 현역으로 불행요원에 참가했던 38명들은 예.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핸드폰도 뺏겼을 수가 있고. 그러면 현역 네. 38명인가 37명은 지금 신병 확보가 다 돼 있습니까? 네네. 그 인원들은 거의 된 그럼 걸로 아직 알고. 복귀 안 하는 사람들은 오비들입니까? 오비일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나갔던 뭐 폭발물이나 총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정보사에 빨리 그런 걸 체크하고 빨리 해소하도록 하라고 이제 국방위를 통해서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역 HIT 내원들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마 현역은 아닐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현역이라면 무장 탈영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공작 요원들은 예. 사실은 우회 공작이라고 하는데 뭐 본인들이 또 부대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활동을 주로 하니까요. 네. 탈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네네. 정보사의 우회 공작 요원들은 일반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본인들이 어떤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또는 신분 세탁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테러한다 뭐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런 요원들이. 예. 그래서 그 지령이 안 내려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지령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은. 문상호나 노상호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상 두 명은 모를 수도 있죠, 오히려. 임무는 줬는데 예. 그 밑에 이제 불행 요원들이 자기 조직을 활용을 해서 했으니까 점조직으로 철저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했어도 지시를 내린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복귀해라. 네. 무기는 반납해라. 네. 뭐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 지시가 아닙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노상원이 구속돼 있고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돼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불행 요원들도 조사를 받고 예.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망들이 잠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박선원 의원하고 진상조사단에서 오늘 조금의 메시지밖에 안 냈어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지 않고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나 또는 복귀 안 된 탄약 또는 뭐 이런 것들은 빨리 확인해서 해소해라 이런 명령이 이런 거였죠.
박선원 의원의 긴급 호소 가운데 보면 이들은 합참의장 직속 부대이기도 하니 합참에서도 명령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합참 직속 부대가 테러를 당할 확률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을 가장해서 군부대 테러를 한다는 제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긴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공개하기가 뭐해서 지금 확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대나 관련 테러의 표적이 된 그런 데는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10,000분의 1이라도 예. 그런 이렇게 시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하고 경계를 좀 잘 하고 하도록은 좀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밝히기엔 그렇고요. 아니 이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네. 이걸 불안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자들이 아직도 무기를 들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하면 여전히 불안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빨리 불안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저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빨리 구속하고 그다음에 지금 빨리 헌재에서 탄핵으로 가는 파면으로 가는 이 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집거하면서 또 뭘 하는지 모르고. 한남동에 네. 있기는 있습니까? 글쎄요, 거기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너무 안 보여서 네. 제가 그렇게 한남동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네. 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혹시 그렇죠. 슬그머니 어디 간 거는 아니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 해외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뭐 국내야 뭐 어디인가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헌재에서 추진하는 이런 거라든가 수사본부에서 하는 걸 다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막고 있잖아요. 떳떳하게 나와서 수사받고 다 해야 될 사람이 다 숨어서 그러면서 뒤에 잔존 세력들과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생각해 보면은 그 준비를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대응 네. 준비를. 그렇죠. 네. 혹시 그 골프 친 게 그때 왜 부사관이 막 펑펑 울고 막 감동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사관이 707 소속인 게 드러났습니까? 글쎄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서 707 쪽하고 특전사 쪽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망들이 지금 거의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예. 일부러 전화 오는 걸 안 받으려고 회피하는 것 같아서 예. 최종까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2, 제3의 어떤 사회 혼란을 하게 하는 소요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거에 좀 저는 막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제보도 받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당에서 결정했습니까? 이제 뭐 최종 결정했다기보다는 큰 방향에서 처음부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24일 오늘까지 시간을 준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내란 특검이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빨리 공표해라. 예. 공표하면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에도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시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프로세스를 하겠다. 탄핵 프로세스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 보고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그 다음날 표결하고 이런 과정을 있기 때문에 26, 27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때까지 잘 안 되면은 탄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이 오늘까지 청문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어제 2명 했고 오늘 1명 하면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26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면은 그걸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명을 26일도 만약에 안 하고 지체를 한다. 그럼 더 이상 뭐 참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탄핵으로 가야죠. 26일까지 봐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그때까지는 현재 재판관 후보자들 임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덕수총리가 계산에 넣고 오늘 버텼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하셨습니까? 오늘은 못했고요. 네, 어저께는 뭐 전략회의라든가 다 했었는데 그게 고민이죠. 지금 한덕수가 그 사실은 내란의 핵심 관련자였지 않습니까?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미 당 내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탄핵할 때 그 전에 한덕수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돼서 업무 정지가 되면은 국정이 혼란할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는 일단 그대로 놔뒀다가 사항을 봐서 탄핵해도 늦지 않다. 근데 사항을 보니까 이건 뭐 윤석열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부권. 대통령 대행이 아니고 윤석열 대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요. 나옵니다. 윤석열 대행이죠. 그 거부권 6개 군형. 그것도 거부권 한두 개도 아니고 6개 법안을 다 거부권 행사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도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헌재 후보자 임명인데 요거까지 예를 들어 시간 끌기로 하면은 바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6일쯤 아마 최종 당에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네네. 그것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그걸 빨리 해야 사실은 헌재가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6명은 헌재가 그대로 있으면 6명 다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되는데 그런 날 한 명이 불출석해버리면은 성립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3명을 임명을 해서 9명으로 완전히 구성을 해놓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윤석열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석동훈 변호사 통해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수사는 차차하고 탄핵 먼저 심판 한번 받아보고 마치 뭐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렇게 고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참 석고대죄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내란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통치행위라고.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 놓고 내란이 아니라면서 통치행위라고 하는 대통령 윤석열 진짜로 뻔뻔하고 후한무치하고 저런 분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 있게 했나 싶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늘 오셨으니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노상원 이제 수첩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담겨 있던데 사살이라는 표현도 들어있고 종교인, 정치인, 언론인들 수거라는 표현을 씁니까? 안 쓰죠. 군에서도 그런 거는 안 쓰고 밖에서 쓰레기 수거한다. 그럴 때는 쓰잖아요. 이게 뭐 쓰레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이의 머릿속이 어떤지 알죠. 국민 보기를.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은 쓰레기 취급한다는 걸로 또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척결해야 되는 대상, 쓸어버려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이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는 수거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인들이 정말로 지금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포고문에 처단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던 것. 그것 때문에 더 지금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군에서 좀 민간인하고 달리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요. 예를 들면 인원이라는 표현은 민간인이 있을 때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럴 때 쓰지 군처럼 사람을 지칭할 때 인원 이렇게는 잘 안 쓰는데 이제 군에서는 일상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거 이래서 이건 또 군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군요. 군에서 처단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요. 수거라는 단어도 안 쓰고 군에서도 쓴다고 하면은 쓰레기장
그 쓰레기 좀 수거해서 버려라 뭐 이럴 때는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거지 군에서 어떤 용어로 뭐 누구를 수거해라 뭐 무슨 사람을 지칭해서 수거라는 단어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실 수거 대상을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렇죠. 지금 국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친위 구태타인데 그 일벌백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제일로 놀라운 게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정황이 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한 이후에 예. 연평도 백령도에서 실제 NLL가에서 수평으로 집중 사격 훈련을 많이 했죠. 예전에 그런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적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포사격을 9.19 군사합의 때는 포사격은 이제 육지에 와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집중 포사격을 뭐 200발, 400발 뭐 이런 식으로 수백 발을 하고 또 하포 종류도 다양하게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북한이 도발을 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러시아에 예. 파병 보내고 러시아에 무기 수출하고 그쪽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현상 유지만 하길 원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을 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빌미로 비상계엄을 한다든가 그런 빌미로 뭐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이런 거 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북한이 잘 대응을 안 했던 거죠. 이런 거는 NLL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북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전 같으면 북한이 당연히 대북 확성기 쪽으로 공격 도발을 하고 총격전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대남 확성기로 예. 소음을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뿌리고 했는데 예전 같은 그 정도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인데 당연히 군부에서 도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말로 막 엎어놓고 현상유지로 가버리다 보니까 북풍으로 비상계엄의 여건을 못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 한 날짜도 보면은 너무나 평온한 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후 대의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후에 테러라든가 뭐 총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여러 가지를 해서 소요라든가 해서 일으키려 하지 않았나 해서 계속 제가 그 분야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간이 직원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구건을 쓰고 문서고에 이렇게 감금하려고 했고 신문조를 이용해서 신문시설 신문하려고 했다. 이런 건 밝혀졌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제2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그런 잔존 어떤 세력들이 테러나 이런 거를 지령을 받았는데 아직 그 임무가 끊어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제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나름대로 뭐 지금 뭐 러시아 전쟁에 파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왜 이러지? 네.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우리의 도발을 유도해 가지고 남한을 계엄 상태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분석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요? 예. 북한이 그정 계엄까지 뭐 그것도 하나의 분석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8월 달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계속 계엄할 것이라고 예. 경고했으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거는 알았을 거고 그런 것도 한 분석 속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도발을 유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예. 거기 비상계엄으로 연결할지는
그까지도 생각은 못 할 수 있죠. 왜냐하면 45년 동안 비상계엄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를 북한이 읽었을 확률이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내란죄만 갖고도 파면 충분히 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또 외환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외환죄도 되죠. 예. 근데 그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시키기가 쉽진 않은데 지금 보십시오. 거기 그 노상원의 기록에는 북풍 유도가 나오잖아요. 예. 북한 도발 유도. 예. 그거는 외환죄의 증거인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더 하다 보면은 윤석열, 김용현도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외환죄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김병주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왜 노상원이를 핵심으로 김용현이가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역도 아닌데. 노상원이가 일단은 정보사령관도 하고 정보병가, 정보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12.12나 5.16 쿠데타 때는 정보부대가 동원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원체 비밀 조직이고 비밀 부대다 보니까 일반 장군들은 모릅니다. 거기를. 저도 사성장군 했지만 정보사령부가 어떻게 임무를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을 못했는데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가 친했고 그리고 노상원이가 먼저 그런 걸 파고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불명예를 극복하고 자기 그런 공작에 능한 선수니까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 김용현이의 야욕, 예. 욕심 이런 걸 활용을 했겠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김용현도 윤석열하고 오래전부터 계엄 이런 걸 꿈꿔왔는데 그래서 한 번에 정치적인 정적을 다 총칼로 휩쓸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노상원이가 보니까 불행 요원들 뭐 HRD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이런 점조직에 이런 비밀 요원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김용현이가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긴밀하게 아주 더 의기투합하지 않았나 나쁜 놈이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노상원이는 이런 검모술수라든가 이런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사령관, 777사령관 이런 걸 해서 아주 정보에 대해서도 잘 깨고 있고. 머리는 좋았던가 봐요. 네네. 육사를 수석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수석 합격하고 뭐 했지만은 결론은 성추행 나중에 관련해서 불명예 전역을 했고 불명예 전역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동기에도 못 나타나거든요. 예. 그리고 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아마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점집을 동업을 하고 거기서도 신분을 세탁해서 그냥 점집에서 일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아주 능한 사람이죠. 원래 우회 공작을 하고 공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하려면 자기가 현역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포섭을 해서 망을 만드는데 그런데 능수능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멀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사살이니 뭐 이런 걸 꾸며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김용현이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고 알려줬으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이런 비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여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을 수 있죠. 근데 김용현하고 노상원하고 뭐 옛날에 그 경호처에서도 같이 근무했고 오랜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나 전두환 때 보면은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끼리 서로 혁명동지라고 하고 뭐 죽음도 같이 불사하고 이랬던 사이들인데 세상에 그런 그 내란을 저지르는 자가 서로 이 사람이 나 배신할 것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도 없이 네. 그 일을 했다. 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참 쓴웃음이 나던데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은 예. 그 우리나라의 1인자는 뭐 저 윤석열이나 김건희 쪽일 거고
가장 막강한 2인자가 김용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아마 노상원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노상원을 중책을 써야 될 텐데 공적으로 봐서는. 근데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인데 쓰면은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큰 활용하고 팽당할 수도 있다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점집에 가서 김용현이가 배신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또 노상원은 그런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맹신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고 아마 성공했다 하더라도 네. 김용현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알고 또 너무 많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고 가기는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1등 공신인데 성공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직책을 주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게 성공해가지고 됐다면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졌을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당장 50년 전 후진국으로 모든 면에서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완전 지금 겨울 날씨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이 절대 왕이 되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은주 님이요. 김병주 최고위원님, 정작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서 조정했을 법한 김건희 출국 금지 진행은 되고 있는지요?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을 인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건희 출국 금지는 어떻게 좀 요구를 하셨습니까? 요거는 아마 김건희 특검이 빨리 간철되면은 바로 될 텐데. 피의자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혐의가 확실히 해야 이 출국 금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빨리 공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사실 공표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 안 올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덕수 권한대행도 진짜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을 대행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노상원 수첩 말고요. 또 그때 햄버거집에서 만난 김대령, 정대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김대령한테 A4 용지로 20장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것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정대령 변호인 측하고 여러 곳에서 나온 증언에 의하면은 또는 제보에 의하면은 노상원이가 A4지 10장인데 앞뒷면 다 인쇄된 거를 뭐 20페이지네요. 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마 그 체포해야 되는 명단들 선관위 30명을 비롯해서 뭐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런 것들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걸 빨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수사 당국에 거기 있으니까 빨리 확보해라. 지금 노트 50페이지, 60페이지짜리 노트는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김대령한테 줬던 그 서류죠. 그걸 확보하면은 그거는 실제 여러 가지 더 명료한 그런 증거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노상원 같이 정보 쪽에 오래 있었고 우리가 흔히 빠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그 일이 터져가지고 실패를 했는데도 그런 수첩을 그렇게 압수가 가능하게끔 놓아뒀을까요? 글쎄요. 설마 자기 집까지 털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이 자들은 숨 쉬는 것도 공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첩도 일부러 막 이렇게 흘려가지고 혼란을 주게 하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수첩을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보면 단어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보면 잘 모르지만은 그 의미 하나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어 하나도 다 실행 계획으로 갔을 확률이 많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거기 중에 국회 봉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 봉쇄는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도 실제 이루어졌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왜 군사적인 사항을 했겠습니까? 아마 김용년이하고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단어 위주로 적어놨던가,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서 또 핵심을 적었던가,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다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더, 이번에 노상원이 또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왜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직접 여러 가지 이번에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했잖아요. 예. 특히 부정선거의 핵심인 선관위 직원들 30명 그런 사람들을 직접 이렇게 신문을 해서 실제 부정선거였다는 거를 만천하에 밝히고 조작을 해서든 서버 갖고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같이 이렇게 하는 이쪽 파트를 전체적으로 담당 정치인들 뭐 잡아오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제보받기로는 노상원이가 수사단장을 한다라고 제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구 장군이 단장이고 부단장은 뭐 저 정책기획차장 하던 황 장군인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아마 지금 노상원이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바로 직책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먼저 내세웠을 거고 그렇지만 수사의 거죠. 탑은 노상원이가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마 좀 신분을 세탁해서 군무원, 예. 1급 군무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수사단장을 줬다든가 또는 뭐 정책형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죠. 아예 수사 2단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었다면서. 네네. 거기에 그러니까 보면은 합동 방첩사가 비상계엄이 되면은 합동수사본부가 됩니다. 합수부가 되는데 예. 거기 합수부가 고유로 해야 되는 수사가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검찰, 경찰을 다 합수부가 통제하니까 수사 일단은 합수부 그 자체에서 하고 기존에 했던 그다음 이제 별도 임무로 이제 반국가 세력으로 잡아오는 세력들 그런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거 나왔잖아요. 언론인 뭐 판사 뭐 등등 해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수사 2단에서 하려고 했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신문을 하는 장소까지 정해놨다 하잖아요. 모처에 이렇게 해서. 예. 네. 말 잘 듣는 장교들로 호남은 빼고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호남은 왜 뺍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또는 중간에 누구 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음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계엄, 그러니까 내란 음모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쭉 이제 이렇게 좀 이어져 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음모가 시작이 됐고 윤석열과 김용현 뭐 이런 라인에서 언제부터 음모가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 실행 계획 단계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노출된 것이 제일 중요한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분야가 뭐가 더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뭘 꿈꾸었는지 진짜 절대 권력자를 꿈꿨을 것 같고 그런 것까지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아주 지엽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비상계엄은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지구계엄사령부가 3개나 있었고 지역계엄사령부가 전국에 다 있었고 여기로부터 지자체장도 자유로운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지방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지방에 있는 검찰청이나 이런 데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은 다 비상계엄에 협조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밝혀야
그리고 일벌 100개 할 부분은 100개 해야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나 수사하는 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여인영이 지난 3월에 충성 8천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난 3월부터는 이미 시행 준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미 저는 작년 11월부터 예.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고 작년 생각하는데 11월이면은 예. 여인영을 방첩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한 때죠. 예. 여인영을 보낸 이유가 중앙고 핵심 인원을 보낸 이유가 여인영을 보내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구조가 제가 늘 그전에도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방첩사령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중앙고 핵심으로 했을 때 저들이 맘 편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인영을 보내는 것부터가 계엄의 시작이었다고 보여요. 실행 계획이 구체화됐고 가자마자 3월에 또 그런 것들 충성 8천 훈련을 보통 때는 1박 2일 하는 걸 2주나 하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계속 김용현 입장에서는 김용현파 친위 부대를 만들고 그래서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수시로 불러다가 밥 사고 친위 부대를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죠.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신원식 장관 날리고 김용현이 장관 들어오고 그랬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때 갑자기 김용현이 내려가고 뭐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갔을 때 신원식도 몰랐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국방위 간사할 때니까 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이 나도 몰랐다고. 왜 갔는지. 네,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의문이 갔는데 나중에 퍼즐을 맞춰 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정보사령관을 보직해임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사에 2건의 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입니까? 한 건은 이제 진짜 대형 사고인데 정보사령부에서 하는 정보 불행 요원 리스트가 예. 북한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군무원이 이제 중국에 누구한테 줘서 중국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럼 불행 요원 중국에 압력하고 있는 불행 리스트 요원들이 거의 다 넘어간 걸로 보여서 대거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한 10년 가까이 구축한 정보망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정보사의 그 정보망 중에 많은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 바로 정보사령.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있는 여단장, 인간 정보를 다루는 지금 불행요원을 통제하는 여단장하고 사령관하고 갈등이 있어서 맞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상하관계가 맞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극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단장이 하극상을 했고 예. 여단장은 또 사령관이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원식 장관은 교체를 하려고 했고 후임자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김용현으로 바뀐 거죠. 그 시점이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김용현이가 취임하자마자 정보사령관은 그대로 유임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사령관이 빠지면은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니나 싶고요. 노상원이는 그러면 예비역기 왜 현역들을 좌지우지했느냐? 사실 그 노상원 같은 경우는 공작이 아주 명수예요. 공작이라고 하면은 남을 포섭해서 가스라이팅 시켜서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작을 해서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상대의 어떤 욕심이나 야욕 이런 걸 이용한다든가 상대의 약점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포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상 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약점이 있잖아요. 문사령관은 자기가 보직해임 직전이고 그러니까 야 유임시키고 나중에 또 그 진급시킬게 진급을 미끼로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끌려 들어간 거죠. 예. 대령 2명 그 밑에 2명도 진급을 미끼로 포섭을 했다 하잖아요. 너 거기 인간 정보를 다루는
불행요원이나 HID 이런 부대는 최고 계급이 별 하나입니다. 거기는 부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 최고 계급이 별 하나인데 이제 그 대령 둘한테 다음에는 너가 하고 그 다음엔 너 여단장 시켜줄게 하니까 그 두 명은 이미 진급 적기가 경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급될 가능성이 없는데 진급시켜주겠다니까 덕성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포섭이 된 것 같고 노상원한테 한번 코 끼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 이런 포섭하고 하는 공작의 명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갈 때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전화를 어떻게 된 거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문상호 교체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거 보면 신원식 실장하고 김용현 장관하고 계엄 놓고도 뭐 서로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참 붕짜자 할 때 한심했는데 그나마 붕짜자가 정신이 있는 건 거죠. 네, 신원식은 되게 강성이고 그렇지만은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신원식 국방장관 할 때는 계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용현이 가는 순간에 이건 아니다 싶었죠. 네. 부승찬 의원님은 체포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뭐 저는 약간 수준이 낮으니까. 아마 저 듣다가 치워버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요. HID 관련입니다. HID는 지금 김병주 의원님도 정보사 쪽은 잘 모른다고 사성 장군이어도 그쪽은 워낙 모른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쭉 활동하시는 거 보면 부승찬 의원님은 꽤 많이 아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 현안 질의에서 뭐 HID 갔다 왔다 이러니까 HID 소속도 아닌데 저는 HID 소속은 아니고요. 공작 기획 관리 뭐 이런 쪽을 하면서 유사한 부대 그러니까 북파 공작원은 크게 큰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해군에 있고요. 명칭은 다릅니다. 공군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군에 HID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은 HID라고 부르고 공군 해군은 다르게 부릅니까? 다른 명칭을 씁니다. 명칭도 보안입니까?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뭐 제가 얘기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노출되고 많이 언론에 나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 이르는 그런 모순된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지만 그 외적인 것들, 이런 임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HID 하면은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부대가 맞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뭐 인간 병기죠. 일종의 인간 병기고 우리가 흔히 영화로 치면 이제 두 명의 하나는 실미도고요. 하나는 아저씨의 이제 원빈 역할이 이제 원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북파 공작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미도는 공군 이제 북파 공작원 684 부대. 공군이었네. 684 부대. 그다음에 이제 HID라는 데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파 공작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임무를 하는 데입니다. 어떻게 루트 개척하고 그다음에 요인 남살하고 폭파하고 핵심 시설을 폭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개개인이 인간 병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 병기라고 하는 것은 맨몸으로 들어가 가지고도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바로 임무를 수행하고 아니 이제 그 정도 무기 되는 거 같은 아닙니까? 경우는 이제 뭐 인민군복을 입고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장비 자체가 다 인민군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아무래도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합참의장한테 뭐 복귀 명령 내려라. 합참의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 연합사의 지휘 라인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지휘합니까? 일단 총괄은 정보사령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사령관 지시만 듣습니까?
그 윗선이 있죠. 예. 그건 위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휘 라인들이 좀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도 지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판교에 있는데 뭐 정문이 다 공개되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사법적인 처리는 받아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이 상비 역량이거든요. 이제 부승찬 의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정말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야죠. 우리 안보 자산인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밝혀질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져야 할 것은 다음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밝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밝히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 이런 것은 나중에 정보사령부 위치를 옮긴다든지 뭐 훈련 장소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안을 유지해야지 보완을 해야지 지금 보안 때문에 밝힐 걸 못 밝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내란과 관련돼서는 모든 걸 밝혀야죠. 그건 맞지만 여기 그 군부대의 어떤 내란과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임무라든지 뭐 이제 표적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다 나올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저는 HID가 실제 와서 대기했던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타 부분 그냥 내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리고 개입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공작대장을 하다 보니 HID 공작대장은 아닙니다만은 일종의 공작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작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군이나 또 육군하고 이제 같이 훈련하고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뭐 기획 지침을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군요. 아까 저는 작전 기획하셨다고 그래서 훈련을 받으셨나 했더니 대장까지 하셨어요? 공작 대장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명칭은 다릅니다. 아니 그 대장이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더 두려운 게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HID는 완전 인간 병기고 괴물처럼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승찬 의원님 같이 선하게 생긴 분이 공작 대장이었다고 하니까 저는 관리자 입장이고요. 요원들은 뭐 특수 훈련을 받고 저는 이제 보통 뭐 30kg 군장을 착용해서 구보를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10kg씩 뛴단 말이에요. 7kg에서 10kg 정도 뛴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30kg 안 입고 그냥 권총 차고 그냥 훈련복만 검정색 훈련복만 입고 뛰었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뭐 요원 같이 하겠습니까만은. 나 다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때 40명인가 이제 블랙 요원들. 블랙 9월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건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5명만 복귀하고 35명이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팩트 체크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HID 요원들은 7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냐? 이게 막 블랙 요원이다, 공작 요원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확히 블랙 요원의 정의가 뭡니까? 블랙 요원은 정보사 우리가 기사에 나온 대로면 100여 단에서 관리하는 정보사 100여 단이라고 있거든요. 이번에 깊숙이 개입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인데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현역에 있는 블랙 요원들이 현역에 있는 사람 쓸 수도 있고 군무원을 쓸 수도 있고 민간인을 쓸 수도 있죠. 뭐 중국을 잘한다 그러면 중국 뭐 이렇게 조선족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월인가요? 올해 5월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블랙 요원 명단 유출해갖고 다 중국에서 복귀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때는 HID는 순수 목적이 이제 북파 공작원이에요. 북파를 전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은 주로 해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임무들이 있을 때 국내 활동은 아마 만일 블랙 요원이 사실이라면 최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주로 해외 거점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 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고 부승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백운기 이름으로 가고 생년월일 다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블랙요원이죠. 정보사에서 관리합니다. 블랙요원이 오비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현역도 있을 수 있고 군무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블랙요원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르게 하고 노출되더라도 파악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겠는데요? 아주 극소수죠. 네. 그리고 이제 라인 자체도 G 라인 타고 오는 것도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죠. 심하게는 서로가 서로도 잘 모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와. 네,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중국이다 하면 이제 중국과 관련된 팀만 딱 꾸려지고 그래서 항상 뭐 여권들 우리 공작 뭐 이렇게 007이나 보면 여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그런 식이죠, 뭐. 근데 이제 35명이 복귀했습니까? 일단 정보사에서는 이제 복귀를 했다고 하는 거고. 예. 믿을 수 있나요? 일단 정보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그렇게 난 상황입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승찬 의원님께서 이 시국에 얼마나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이번 국회에 부승찬 의원님 들어오게 한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뭐 제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했을 이렇게 거고. 잘하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성 장군도 정보사 내막을 잘 모르는데 블랙요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분별한 정보가 계속 나가는 거고 HID와 블랙요원을 동급으로 이제 놓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보의 혼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12.12 사태 때도 보면 이렇게 HID나 블랙요원 또 정보사 이런 것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보안사가 물론 다 잡아가지고 보안사. 했는데 그때 보안사 때도 정보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 관련된 업무.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쪽에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애초에 생각하기로는 그겁니다. 북한 변수. 늘 주장해 왔고요. 북한 변수인데 지금 북한 변수가 작동을 안 했죠. 뭐냐면 이제 무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해에서의 정말 기존과 다른 양의 폭탄을 NLL을 향해서 자주포라든지 뭐 천무라든지 이런 걸 사격하는 거,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걸 사격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대북전단과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군사적 대응 조치거든요. 나중에 이제 수사 조사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6월부터 추적을 했고 6월에 이건 비상계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렸었고요. 올 6월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는 이제 국정감사 때도 질의하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임무를 이번 계엄에 행동대원 역할을 했던 게 군인이잖아요. 군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이 없으면 안 되는데 군이 참여하게 하려면, 개입하게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북한 변수. 신원식, 김용현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고, 여인영도 모를 리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과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많이 했죠. 유발을 시키는 거 많이 했는데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과 HID가 개입하게 된 게 아닌가. 옛날 보안사가 지금 방첩사죠. 예, 그렇습니다.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로. 방첩사령부로 이름 바뀌었는데 방첩사하고 정보사하고는 그러면 업무 구분이 명확합니까? 정보사,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방첩사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수사하고 보안조사, 그 다음에, 개인의 뭐, 불법 비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방첩이니까 카운터 인텔리전스니까 또 간첩과 관련된 그다음에 주요 군사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데고요. 정보사는 아주 임무가 다양합니다. 뭐냐면 이제 약간 음지에서 일하는 겁니다. 군의 뭐 국정원 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 뭐 항공기를 통한 적정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첩보 수집, 그다음에 이제 코버트 액션이라는 공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가서 공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보내는 인원들을 관리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공작 업무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혀 업무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 관련 변수 때문에 정보사 쪽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방첩사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했을까요? 방첩사는 아무래도 수사에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예. 수사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포와 관련된 것들. 수사는 CIC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방첩사가 군과 관련된 방첩사들은 이제 뭐 국가보안법부터 시작을 해서 군사기밀 누설과 관련된 거 형법상 군형법상에 이제 방첩사가 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도 하죠. 합동수사본 계엄에 있어서 합동수사본부 아니에요. 그럼 모든 수사기관들이 방첩사 예하로 들어옵니다. 뭐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그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군사법원으로 밑으로 이제 다 일반 법원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 역할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온갖 수사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넘기는 군사법원으로 넘기면 뭐 사형, 뭐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단심으로 다 때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제가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승찬 의원님은 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다면 알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예. 국가 보안도 중요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국회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놈들 이상하다. 네. 뭔가 일을 저지를 놈들인데 하는 촉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언제 오셨어요? 6월요. 6월에 네, 바로 어떤 건입니까? 저는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된 겁니다. 왜 그때 그 촉을 받았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상의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다 해서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물론 보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법으로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지만 우리 DMZ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P518 지역이라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어요. 연합사, 유엔사, 그다음에 우리 합참. 해서 이제 공동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초소형 비행 물체가 넘어가더라도 승인을 받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탈북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예, 천천히 물도 안 먹으면 하세요. 예.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합참에다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신고를 해서 승인을 안 받은 거는 다 미승인된 거니까 경찰과 연계해서 이걸 단속해야 돼요.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메시지 합참 차원의 문자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 때마침 뭐가 나왔냐면 천공에 2025년 가을 통일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비상계엄의 시나리오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리고 기사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원실로도 항의 전화가 많이 왔고요. 군 출신이 왜 이런 식으로 쓰냐. 불안을 조장하냐? 예, 조장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너무 딱 떨어지니까. 예, 군 출신 그리고 정보 병과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뻔히 보이는 수 같아서 합참의장하고 이제 막 싸우기도 합니다. 예. 이제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때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예. 단속해라 왜 안 하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단속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쪽에 공문 온 거는 단속한 게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게 나오고 이제 무인기까지 가고 대북 전단을 또 군이 제작해서 뿌리는 그런 제보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정말 북한 변수를 적용했을 경우 우리 군이 이제 비상계엄 북한이 무력 충돌 2015년에 그런 사례가 있죠. 목함질에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고사총으로 쏘고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가 터지면 무조건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다시 우리는 민주주의는 이제 영영 볼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플랜을 갖고 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저는 이제 왜 이런 질의들을 하지? 막 국감에서도 어떤 의원이 모 의원이 저한테 야, 부의원 뭐 이런 걸 질의해? 그때 아니 계엄하고 연관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계속 팔로우를 했던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그때 여인영 이자가 국회에 나왔을 때 부승찬 의원님이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네. 질의를 하시니까 이놈이 딱 째려보면서 네. 왜 소리치십니까? 이런 것을 네. 봤어요. 네. 저는 그때부터 네. 개엄만 하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돌이켜 보면 그거였어요. 그쵸? 예, 김용현도 그렇고 네. 여인영도 그렇고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주의를 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소리를 친 게 아니라 제 질의 시간이니까 니네 왜 관련 자료들을 우리한테 제출 안 하냐. 그래서 관례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보안 기관이고 관례적으로 안 했다. 관례적으로 안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 그동안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질의하는데 계속 쫑알쫑알 하니까 잠깐만요 했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민석 최고가 나왔을 때 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국방위원들한테 삼성 장군이나 장관이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없었죠. 한 선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예, 최초의 사례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보 문자가 그런 거였거든요. 여인영이가 교대역에서 11월 25일 날, 육군 장군들하고, 꼬량주를 먹다가 부승찬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곧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제보 문자를 또 받고 여인영이 보낸 건 아니고 예. 그런 제보 문자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촉 때문에 뭘 했냐면 항상 계엄하면 방첩사가 기획 부대가 되니 방첩사법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예. 제정법입니다. 예. 법이 없었어요. 예. 개정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내면 얘네들 부하들 여인영은 뭐 계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부하들은 제가 이제 법을 만들어서 처벌 조항을 아주 강하게 넣고 니네 정치적 개입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서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땐 뭐 7년 이상의 뭐 처벌 뭐 조항들을 이제 넣었죠. 예. 그래서 법을 발의했어요. 그 12.12 때 보안사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뒤로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군 권력기관 중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유일하게 법이 없는 데가 방첩사예요. 뭐 군사경찰, 헌병, 예. 헌병도 군사경찰법이 있어요. 군사경찰법 있죠. 국정원도 국정원법이 예. 다 있는데 방첩사만 없어서 제가 이거를 계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실제 이거를 막기 위한 액션들을 계속 취해왔던 거죠. 예. 뭐 국정감사도 그렇고 방첩사법 제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법안 소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의 반대, 국방부의 반대, 방첩사의 반대 공작에 결국은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게 자칫하다가 북한이 들어오고 북한이 공격을 하고 이 근거로 해서 사회 안정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면 결국 다치는 거는 뭐 국회의원들이야 다치겠지만 국민들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나는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일념을 갖고 있어서 이제 어찌 보면 거의 1호 법안인데 저의 1호 법안.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제 법 통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일찍 만들어졌으면 훨씬 이번 계엄 사태 때 도움이 됐을 텐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뭐 HID가 활동하고 블랙 요원들이 활동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다치고
뭐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죠. 예. 아주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헌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도 잘했지만 상당히 운도 따라준 그러니까 네. 빨리 이번에 그저 정리되는 대로 그 법안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아까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돌아가서요. 이제 HID 관련해서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이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좀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읽었습니다. 통행금지를 예. 원래 포고문에 넣었는데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했다. 예. 이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영장 없이 체포 뭐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네. 통행금지 삭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생색을 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얼른 듣기에는 대통령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딱 듣기에 이거 좀 뜬금없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HID 복귀 안 하고 뭐 암약하고 있다고 하면 이자들한테 무슨 음모나 암호로 예. 뭐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아직 가장 이제 체크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블랙 요원들. HID는 복귀한 게 맞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부대장하고 그 부대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복귀는 맞고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복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국방부에도 보고를 안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미심쩍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 요원들이 이제 지참하고 있는 무기들은 정보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무기들은.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관리하는 무기들은 적성 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무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HID는 적성 무기를 씁니다. 북한제 무기를 쓰기 때문에 저희 부대도 북한제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HID에서 관리하는 무기 체계하고는 블랙 요원들이 쓰는 무기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정보사에서 관리하는데 정보사에서도 입장은 무기가 이제 다 이게 반출 반입이 확인됐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좀 블랙 요원들이 복귀가 안 되고 뭐 했을 때 제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제 무기. 예. 네, 요게 좀 만일 복귀가 안 됐다면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뭐 복귀가 정보사나 이제 국방부의 발표를 좀 믿고 싶은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경각심과 경계심은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그 해당 부대들의 부대의 경계 강화 요청한 거였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자기는 UDT 출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특수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C4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뭐 아파트 2채도 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다고 그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C4 폭약이 진짜 제보에도 그 C4 폭약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베트남 때 미군이 주로 썼던 폭약인데 TNT보다 이제 성능이 상당히 위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보상으로는 C4 폭약도 소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 이게 파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 혼란이 워낙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저도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안 사항인가 해서 지나갔는데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우리가 TV에 보면 뭐 강철 부대인가 이렇게 나와서 막 각 특수부대들끼리 막 겨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HID나 그렇게 좀 특수한 요원들이 어느 정도나 훈련을 받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서 그 정도 하는 거. 아니 무슨 절벽에 어떤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 눈 감고 딱 뜨면 사라져요. 제가 훈련 갔을 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민첩합니다. 절벽에 사람이 보였는데. 그리고 훈련이 어느 정도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어디 위치까지 몇 시까지 와 하잖아요. 왜냐면 시간 TOT를 정해주고 이때까지 어디까지 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일직선으로 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럼 절벽이 있어도 그냥 그거를 뚫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오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필요 없네요. 예?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럼요. 이게 절벽이 있거나 뭐가 있든 그걸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아주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젊어서 아마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 이상 되면 은퇴를 예. 전역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다시 특수 임무를 경험하고 이제 이 공작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블랙 요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고생을 하고 네. 전역을 하면 나중에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까? 일단 돈을 많이 받습니다. 군대 있을 때 많이 돈을. 줘야 되겠죠. 네, 많이 받습니다. 특별 수당을 많이 주겠죠. 네. 우리가 1.21 사태 때 네. 북한의 난파 공작원들이 청와대까지 예. 입구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처음에 종로까지 들어온 것을 못 막았던 가장 큰 이유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죠. 예, 예. 강원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왔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들어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인 거죠. 엄청 날렵하고 신속하고요. 예. 사격 솜씨는 말할 것도 아이, 없겠네요. 그럼요. 이게 밥만 먹고 총을 쏘니까요. 한 가지만 더. 또 어떤 정도로 훈련을 받고 실력이 일단 대단한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특전사도 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비트를 파서 이제 거기서 뭐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훈련을 안 하고 밤에 하고 아니 저희 부대는 그랬어요. 예. 주간 훈련은 거의 없습니다. 주간 훈련은 체력 단련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정식적인 훈련은 이제 밤에 이루어지고. 이번에 국회 쳐들어온 707 특임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707은 대테러의 포커스를 이게 임무에 따라 예. 다른 거기 때문에 707 같은 경우는 이제 대테러를 주임무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막 유리창 깨고 팍 들어가고 막 거기서 실내에서 사격하고 그 테러범 제압하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인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필압됐을 때 그거 하고 뭐 이런 것들 대테러 임무의 주안점이 됐다면 HID 같은 경우는 대테러 임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더 세다 이거보다도 어느 쪽이든지 다 극한의 훈련을 받는 그렇죠. 인간 병기들이니까 이제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707 특임단 같으면은 그야말로 이제 손꼽히는 특수부대인데 예. 세계적으로도 아주 뭐 대단하게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델타 포스, 뭐 네이비실 이 정도 급으로. 예. 그런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국회에 들어가서 장악해 그러면은 뭐 몇 분 안에 쫙 끝내버릴 정도 실력인데 유리창도 이렇게 깨고 들어가서 화분 치우고 이러는 것은 이미 들어갔을 때 마음속으로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아. 10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때 707 특임단 가서 저격 뭐 이제 세계 저격 대회 나가면 전부 1등하는 게 특임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격 시범을 봐요. 뭐 2km까지 뭐 저격하는데 이만한 걸 그냥 딱 맞추고 뭐 이런 것들 뭐 여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막 건물 폭파해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또 상황 조성해서 사격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짜 버스 있잖아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이런 작대기의 끝에 폭약 딱 달아갖고 쫙 와서 버스 딱 정차된 버스에 딱 대고 팍 터져요. 그러면 유리창이 파박 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방패를 이렇게 대요. 예. 그러면 사람들 특수요원들이 이거 타고 딱 들어가면서 일사천리죠. 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00% 만프로 그 707은 저항을 했던 겁니다. 예. 항명을 했던 거예요. 항명을 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소중한 자산이고 여기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뭐냐면 제가 들어갈 때 707 애들 어깨를 쳤거든요. 비켜라 나 들어간다. 길을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은 저는 죄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까지 무작위식으로 잡아들이겠죠. 이제 막 조사하고 뭐 카메라에 찍힌 사람 잡아들여서 계엄군, 반란군 딱지 붙이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까지는 아니고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예.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휘관들은 당연히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헬기에 내려서 보니 소유 사태가 일어났다. 뭐 문제가 생겼다 해서 대기해라, 헬기 타라. 그래서 여기서 딱 와보니 내려보니 국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또 삥삥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임무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죄가 없고요. 이분들 때문에 계엄이 실패하는데 상당한 영향. 707 대원들이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부승찬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군요. 그럼요. 예. 이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갈 때도 야 접촉하지 마. 막 이런 거 물러서 총구 앞으로 하지 마. 막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 단련된 군인들이 위법과 항명에 저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위법과 항명에 외주를 탔던 순간이었다.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찰나의 그 짧은 시간에 임무를 받고 이게 위법한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게 항명일까?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다수 군인들은 정말 잘못이 없다. 그 707 대원들은 일반 병은 거의 없죠. 다 부사관급이죠. 예, 전부 부사관. 그 HID도 마찬가지고. 전문 네. 직업 군인들. 네, 전부 그렇습니다. 옆길로 좀 샜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그 김용현 네. 그 변호사가 말한 거 통행금지 해제 네. 삭제 이 부분이 암호일 가능성은 낮다. 예. 예. 그건 아닐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통령하고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통령이 살아야 자기도 살잖아요. 내란의 수괴인데, 내란의 수괴가 아니고, 그냥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국회에 경고하려고 했던 거다. 유혈 사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난 유리창 깨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안 했고, 이런 말 맞추기예요. 그래서 이 김용인 입장에서 봤을 땐 대통령이 살아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란 수괴로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 양아치의 그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참. 그 보수 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들어가니까.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내란을 주도하거나 방관을 조장했던 자들이 아직도 주요 직책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이걸 좀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이에요. 예. 그 전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약간 고압적이기도 하고, 원래 군 출신입니까? 예, 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도 대변인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조사단에서 우리 내란 조사단에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대변인하고 합참 작전본부장 장관 대기실에 장관실 대기실에 장관의 명령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수사, 이걸 의뢰했고요. 사실은 앞으로 밝혀질 게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보도 받았고 그 조사받은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 후에 저희도 이제 곧 발표를 하는데요. 한 3-4가지가 저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곧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정리해서 발표를 정리해야죠. 지금 박선원 의원이 업무 배제를 요구한 사람들 명단이 있던데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전하규 대변인, 박안수. 박안수는 지금 업무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김홍준 6번 정책실장, 정진팔 합참. 정진팔도 이게 진작부터 이름 나왔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계엄사 부사령관이었잖아요. 계엄사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직책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오히려 때문에. 박안수가 핫빠지고 이 정진팔이 더 실세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제보는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보는 많이 받았고. 근데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계엄사 부사령관을 그 자리에 두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금선호 국방부 차관이 뭔가 좀 할 것 같이 보이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에요. 방첩사는 이미 제보들을 엄청 쏟아지는데 모든 문건을 파기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핵심 여인영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세력들, 뭐 비서실장, 일처장, 그다음에 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직무대리를 하면서 지금 문건들을 파기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욕을 하는데 요구를 하고 직무배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죠. 전하규 대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하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변인 할 때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앞둔 사람이었어요. 예. 연합사에 이제 정군공보실장을 하면서 이제 장군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전역을 앞둔 사람인데 사람이 선합니다. 사람이 선하다 보니까 사실 제 불찰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공보 업무나 정훈 업무에 이제 조금 전문성도 갖고 있어서 부위원님 바로 후임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약간 대변인으로 하면 적격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예. 예, 청문팀에 들어가 있었고 TF팀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변인이 되긴 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원래 대변인은 장군 출신들이 가잖아요. 예. 장군 출신 민간인들이 가는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합참이나 뭐 육군 할 거 없이 다 자기 선배들인 거야. 육사. 그리고 자기가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벗고 대변인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령으로 보이는 거죠. 뭐 육군 총장도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육해공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할 거 없이 그냥 1대1로 협의를 하고 언론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강하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이러면서 업무를 해왔지만 예.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성품도 약간 유순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저항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후임이라 또 세게 말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바로 좀 그만둘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만두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나가는 예.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이 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잘잘못을 떠나서 바로 사포트 던지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바쁘시지만 이렇게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으니까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예, 예. 그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한 날이죠. 예. 아니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구나. 12월 3일 날. 예. 그때 바로 해제 의결을 했는데 예. 그 후에 예. 국회의장 공간에 병력이 보였단 예. 말이에요.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어설프면서도 계획은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설퍼 보이는데 그냥 군이 안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그 수방사 청와대 대통령실 관절을 하는 병력들이 1시쯤에 저희 의원실에서 이거를 폭로를 했었는데 야산 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그 인원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일 계엄 선포 직후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확인한 버스와 트럭 그때 당시 그 관저들이 모여 있잖아요. 의장 관저, 뭐 장관 관저, 국방부 장관저, 대통령 관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시기적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국회의장만 일단 픽을 하면 계엄 해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랬군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걸 질서 유지니 뭐 아니 저희한테 이제 공문 온 것도 보면 질서 유지 그렇게 왔습니다. 새벽에 군부대가 이동했는데 질서 유지랍니다. 우원식 의장 그 표현이 재밌더만요. 어떤 모자란 사람이 거기에다가 질서 유지를 요청하겠냐고. 맞아요. 예. 끝으로 이거는 부의원님이 공개한 얘기하신 건데 비상계엄 발표 10시간 전에 네. 통일부가 갑자기 북측이 경의선 일대 송전탑을 철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네. 이걸 김용민이가 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그대로 막 쓰러지는 장면이 나가던데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왜 공개하라고 했을까요? 이 보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전히 내란도 있지만 외환에 물론 그 사례가 없어요.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반국가 단체로 지금 헌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측을 정면은 반국가 상태 단체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외환이라는 건 상대국이 있어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도 언제였지? 그때 통풍 때. 네, 총풍 때 한 번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안 됐잖아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지막까지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고 그게 이제 군복을 입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후배들은 계엄이다, 총 들고 나가라. 그 다음에 시위대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막 강력하게 대항하면 그 2017년 계엄 문건처럼 하단부를 사격하라. 군은 따를 군인들이 아니거든요. 요즘 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 진짜 북한이 개입 혹은 조작된 북한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는 사격이 가능하죠. 비상계엄을 국민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개봉 과제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모도의 정쟁의 통째로 보여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됩니까? 순간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정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하지만 갖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